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목요일은 평소 찬반 토론의 형식을 좀 벗어나 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정 이슈를 놓고 다각적인 접근법, 시각 등을 교차시켜보는 시간을 갖죠. 이름하여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일부에서는 출연자 중 한 분이 골라주신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비평가 이택광 교수가 한 달간 비우시는 자리에 모신 특별 출연자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울증과 자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우울증을 현대인에게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마치 감기가 약 먹고 푹 쉬면 낫는 병이듯 우울증도 그렇게 쉬쉬 감추거나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번 주 출연자의 픽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우울증의 여러 얼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울증에 대한 정보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제작진의 픽 역시 스트레스로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과 학생 등 현대인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심리적 탈진 상태, 과연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해야 이를 예방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청취자분들도 지목전 토크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열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우리 지목전 토크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제는 좌도 우도 없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자, 나라를 걱정하는 과학자시죠.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손정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이시죠. 우리 시대 마음주치의 윤대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대현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전문가, 물리학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정신의학 전문의까지 각기 다른 전공이나 개성을 가진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오늘도 어떤 다양한 의견, 지식이 쏟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KBS 1라디오 채널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로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지목전 토크, 출연자의 픽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마음이 그냥 헛헛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사람이 되게 없는 것 같고 되게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들 때, 직장에서 업무가 원활히 안 될 때 이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데 결론이 좀 안 지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캠핑 같은 데 가서 자연 속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한 2-3시간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방학이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독서록이라든가 자격증 공부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아픈 정도? 막 뭐 먹으면 체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이런 것도 있었고 억지라고 나는 되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휴직을 하고 나서 한 달 휴직을 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래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뇌 자체가 약간 안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퇴사를 결정했었죠.
자, 이렇게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참 현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은데요. 우리 사회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윤대현 교수님 모시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꼭 얘기하고 싶은 주제였다라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고 선뜻 승낙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나요? 네, 일단은 그 토론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워낙 토론을 잘 못하거든요. 예. 네,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해서 했는데 오늘은 토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지 생각했고요. 제가 25년 정신과 의사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우울증이. 이 우울증이란 진단병이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계셔서 본인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인지 모르는 분도 너무 많고요.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괴롭게 사는 황당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우울한 게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다 우울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좀 우울증이 뭘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죠. 어떨까? 아니,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 내려주는 어떤 기준이 아직 뭐 없는 건가요? 기준이 있죠. 근데 이제 정신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정신과 진단의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게 이게 뭐 다른 내과 질환처럼 이제 원인으로 진단하면 이게 쉬운데요. 저희는 다 증상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건데 진단 기준이 바뀔 때마다 진단명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울증인데 막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막 있을 수도 있고 공황장애인 경우도 막 우울증인 경우도 있고 막 이게 혼재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그래도 좀 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연구도 하고 서로 소통도 되고 제대로 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어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좀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증상을 보는 거랑 그 증상을 만들어낸 또 원인을 보는 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울증 진단을 하려면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일 23시간 뭐 59초간 우울하면은 그 우울증이 아니냐. 과학적으로 하면 우울증이 아니죠. 기준에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범주형 진단이냐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제 스펙트럼 진단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범주형 A 아니면 B로 해야지 이제 진단이 되니까 하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그게 뭐 딱 뭐 아니면 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게 시간이 뭐 이제 2주냐 뭐 13일 59분이냐 이것보다도 우울감이라는 게 도대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되게 우울한데 밖에 있는 사람은 너가 뭐가 우울하다 그래.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고. 그 나쁜 친구네요. 헤어져. 그 친구가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 더 우울해지죠. 우울감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이게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우울증이란 진단명 자체가 싫습니다. 이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서요. 한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우울증 설문지를 하면 대체로 여성분들이 더 점수가 높으세요. 물론 실제로 여성분들이 우울증이 많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표현을 더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나 힘들어를 잘하실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감성 소통을 잘하시는 것 때문에 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점수가 높다는 건 진짜 우울증에 걸리셨는데 우울증 점수는 전혀 높지 않은 남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울감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제 우울도 즐길 수 있어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우울감, 정상적인 우울과 이제 또 소위 이제 우울증, 질환으로서의 우울도 이게 혼돈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이인철 소장님도 우울감 많이 느끼세요? 일단 그 우리나라 기자들이 눈 감고 쓰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자살률, 그다음에 빈곤율, 그다음에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년 똑같아요. 세계 1위, 세계 최하위,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물론 우울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앞서서 민족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예. OECD 기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이게 단지 어떤 특정 연령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유난히 우울증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나? 그리고 뭐 이게 좀 크게 보면 이게 앞서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재수생이 있거든요. 늘 아프대요. 늘 아프대. 아프면 밥 안 먹고 가고 속 안 좋으면 뭐 계속 화장실 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받고 약으로도 해봤는데 약도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아프대요. 네. 그러니까 걔 보는 부모들은 더 아파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 반복이 되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노인 자살률 뭐 1위다라는 거는 뭐 늘 이제 방송 구체화되어 있고 보니까 청소년도 지금 사망률 1위가 10년째 자살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데 질병 같은데 제 느낌에는 질병이죠. 하나의 질병 같은데 굉장히 우리는 이걸 질병으로 인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신건강의학과한테 가서 이걸 진료받는 것조차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꺼려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문화하고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돼 있는데 묘한 개인 상담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사회가 정말 유단히 그런 사회인가 이 부분에 제가 대해서 오늘 여기 괜히 나왔구나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년 넘게 한 주도 안 빼놓고 어쩌다 보니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지금 우울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막 너무 어렵고 막 해서 지금 아유 이거 어쩌나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토론을 가장한 상담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고민은 자녀에 대한 건데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녀분 얘기부터 해드리면 이 남의 탓을 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하지만 그게 본능이거든요. 사람의. 네. 그러니까는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된 훌륭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커서 조금 개방적으로 키운 부모님한테는 나를 너무 대충 키워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 한다고 하고요. 좀 너무 막 과잉 강하게 키운 경우에는 부모 과잉 보호로 내가 이렇게 독립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탓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도 그 탓이라는 게 꼭 심리적인 건 아니지만 몸의 증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교육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교육 시스템은 좋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공부를 좀 못해도 이런 걸로 뭐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거에 있어서 이런 거 없이 더 일단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부모가 생각하기엔 이게 성숙한 자녀라고 느낄 수도 있죠. 어쨌든 내 인생에 책임이 있고 내가 성실히 해야 되고 내가 부모님 걱정할지 모르니까 아프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뭐 이게 정답이지만 아직 젊고 이게 뭘 탓을 돌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그냥 힘들어.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힘드냐 하고 꼭 안아주시는 게 더 어떨까. 토닥토닥. 네네. 그게 싶고요. 이게 좀 뭐 바깥에서 이제 치열하게 나름의 경쟁을 펼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좀 안아줘야 되는데 집도 좀 태능서주촌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정확히는 안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민족성 이 부분은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간 연구나 민족 간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민족성의 혈연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 그렇게 이해하기도 싫고 사실은 저희 민족이 더 뭐 그러다 아직 그런 뚜렷한 연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짧게 좀 짚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진단명과 우울한 기분이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측면들은 구별돼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기능적 평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우울하냐 아니냐보다는 섬세한 분들은 훨씬 같은 일에도 예를 들어서 실현을 당했다 그래도 훨씬 우울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우울증이 걸릴 수
걸리기 쉽게 태어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감성적으로 또 섬세해야만 할 수 있는 또 직업도 있고 뭐 아티스트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기능이 중요하죠.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 생활이 어렵다. 회사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소통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에너지가 없어서 회사를 가기 싫다든지 학생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회적 기능, 친구 만나기가 싫어진다든지 가족 간에 별거 아닌 걸로 화가 많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거기에 이제 기능과 더불어 몸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몸으로도 대표적인 게 잠 안 오고 식욕 없어지고 체중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 야 이건 단순한 어떤 삶의 한 감정으로서 우울을 느끼는 걸 넘어서 좀 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영어로 그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그 마음의 디프레션보다도 뇌 기능의 디프레션이 됐다고 저는 더 이해합니다. 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 막 무리해서 하면 온몸이 다 쑤시는 것처럼 뇌도 많이 사용하면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이상 진행됐을 때 다양한 뇌의 피로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래서 내 삶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면 이제 그때 우울증이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럼 거죠. 뭔가 되게 처지고 슬프고 절망적이다라는 감정적인 상태와 몸이 이제 별로 안 좋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런 상태와 또 뇌가 극도로 이제 기능 저하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뭐 들으셔도 우울증이구나 느낌이 오시는데 좀 예외적이지만 매우 흔히 접하는 경우가 이런 거죠. 아주 좀 감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아무리 내과 치료를 해도 감기 증상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 한 1년쯤 고생하시다 저한테 왔거든요. 항우울제를 먹고 증상이 깨끗이 없어지셨어요. 감기 증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이 소화 안 되는 거나 뭐 심장 쪽 뻐근한 건 너무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알레르기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해서 이건 진짜 본인도 이제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낙 공황우울을 갖고 계셨던 연예인 분이신데 좀 뭐 영화 이런 게 좀 안 돼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 쪽이 안 좋으세요. 그럼 당연히 이건 공황이나 우울이 더 안 좋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내과 선생님 협진이라고 그래서 했더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개 중 2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공존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너무 우울증도 혹시 몸에 문제가 없나 좀 봐주는 게 필요하고요. 몸에 문제만 있는데 이게 혹시 마음, 정확히는 이 뇌 쪽과 관련 뇌가 온몸을 다 연결이 되고 지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면은 여기가 아프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증을 예로 들면 우울증 걸리면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의 예민도가 증가해서인데요. 손끝이 1이 아픈데 그럼 1만 아파야 되는데 우울증이 오면 10, 100, 1000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또 항우울제 같은 항우울제를 이제 그런 의미의 통증 완화로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시민성 질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뇌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현상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즘은 시민성이다. 옛날에 뭐 노이로제다. 신경성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마음 관리를 하려면요. 마음, 뇌, 몸 3개를 동시에 관리를 해줘야지 몸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우울이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뭐 똑같진 않지만 컴퓨터의 하드웨어쯤이 뇌고 소프트웨어쯤이 마음이 되는 건데 또 뇌가 엄청나게 몸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뇌를 놓고 마음, 몸이 실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은 유명인이기도 하시니까 우울증 유명한가요? 네. 유명인이 특히 우울증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최근에 정치인 분께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례도 있었고 방송하시는 분들 이제 방송 패널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냥 원래 뭐 앵커나 아나운서인 분들이랑 신부님 분들이랑 자주 교류를 하는데
예상치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공황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방송에서 사라지고 실수하고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을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멀쩡하고 나랑 비슷하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사실 나 약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아 이게 표면적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표면적으로 굉장히 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깊숙하게 공황장애, 우울장애가 우리 사이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고백들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알게 됐고요.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사건하면서 그동안 많이 봤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랑 충동장애 이런 것들이 사건사고랑 다 연결이 돼요. 또 이제 그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근래에 좀 느끼는 위험성은 소아 우울증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직장인들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이게 약간 분노적인 그 공격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형사 사건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커지면 이제 산업재해 문제 문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상사한테 어떤 소위 말하는 갑질, 따돌림 당하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예전에 그러면 스스로 회사 나가서 그냥 조용히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사고들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소아 우울증을 겪는 친구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인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학교 폭력으로 인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어요. 특히 소아 우울증은 약간 좀 치료의 개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섬세하게 치료를 하는 것 같고 부모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직장인분들 1번 고민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 1등이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회사 이런 데 워크숍 같은 데 가서 토크쇼처럼 하면 거의 1등으로 나오고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성격이 나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성격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따뜻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셨던 분도 마음이 지치면 이게 까칠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감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지친 거다. 네, 공감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서 공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게 그 훈련이 아니라 좀 타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이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좋게 태어나서 어떤 서비스 기관의 리더까지 오르신 분 중에 갑자기 까칠한 언행이 나와서 놀래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분들이 왜 갑자기 그런 걸 겪느냐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순간 공감 에너지가 제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거지만 태어날 때부터 공감 에너지가 0인 상태로 태어나는 정신병리가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공감 능력이 제로니까 타인한테 내 이득 위해 험한 행동을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상황인데 이건 반대로 엄청 따뜻했던 분이 일시적으로 너무 안 쓰다 보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여러 진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행동까지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다. 그때 허전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될 수 있는 그리고 뭐 약물 중독, 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알코올 중독 이런 거랑 다 맞물려 돌아가서 그걸 이제 그 뭐 이중 진단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그 진단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 품행장애나 좀 행동이 문제가 있는 품행장애가 있는 경우에 봤더니 뭐 우울증이 함께 있다는 그러기가 쉽죠. 네. 이종필 교수님 또 이제 과학자 아인슈타인 얘기하실 때가 됐는데 과학자 우울증 걸린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 아인슈타인은 워낙 잘난 척쟁이여서 우울증은 절대 안 걸렸고요. 그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한 명 정도인데 이제 뉴턴이죠. 뉴턴은 태어나기 전에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3살인가 4살 때 어머니가
거의 아이를 이제 그 외가에 버리다시피 맡기고 재혼을 했어요. 그게 뉴턴의 유년기에 참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여동생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좀 우울증에 시달렸다. 조울증 증세였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신체적으로도 이제 뭐 보면은 뭐 그 되게 식욕부진이라든지 두통 뭐 그다음에 불면증 이런 거 많이 시달렸는데 이걸 또 연구에 매진해서 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연구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말년에는 한 30년 정도 조폐국장으로도 일했었어요. 예, 그랬죠. 네. 그 공직하면서 이제 그 동전에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뉴턴의 이제 발명품이고 그리고 위패범을 굉장히 엄하게 그 처벌을 했는데 그 마의 사열형이라고 요게 이제 보면은 말로 끌고 가서 목을 매달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태우고 목을 자르고 몸체를 내둔각 낸다. 요게 이제 그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이 이제 월레스 이런 사람들한테 했던 영화에도 형을 나왔죠. 그런 형을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뉴턴이 이제 위조범한테 집행을 하면서 흐뭇해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뉴턴이 그렇게 우울증 또 자폐적인 좀 증상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말년에 천수를 누리고 자살까지 하지는 않았고 뭐 잘 살다가 뭐 천수를 누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묻히게 되죠. 그리고 그 우울증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19세기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그 볼츠만이라고 있어요. 볼츠만. 이분이 그 우울증이 이제 걸렸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이제 그 원자론, 분자론 요걸 이제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열 현상을 원자와 분자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당시 주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내 이 주장이 옳은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좀 우울감, 뭐 신경장 이런 걸로 많이 시달리다가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가족들하고 그 휴가를 갔다가 그 뭐 와이프랑 애들은 이제 놀게 냅두고 자기는 호텔방에서 몸에서 자살했다. 예, 그런 좀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으셨긴 했습니다만 아까도 뭐 뇌기능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타고난 문제, 유전적인 문제 또는 이제 환경적 나중에 이제 얻어진 문제 여러 가지들이 결합되잖아요. 네, 어떤 게 요즘은 더 크다고 보이시나요? 정확히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좀 소인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환경적인 거와 서로 작용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조울증. 근데 유명한 아티스트나 뭐 그 큰 업적을 남기신 분 중에 조울증, 우울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그 창조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뇌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죠. 제가 그때 뉴턴의 주치의면 창조성도 살리며 좀 지나치게 힘드신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약을 먹이셨을 것 같은.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지금 뭐 심리 치료와 더불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최고로 좋은 효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약에 대한 저항감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약을 무서워하고 또 뭐 어르신들이 아니어도 약을 먹으면 내가 졌다. 내가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배려도 많고. 그러니까는 진짜 저한테 오실 분들은 남을 우울하게 만드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잘 지내시고요. 배려 많고 섬세하시고 어쨌든 내 의지로 끝까지 의지가 약한 분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게 꼭 아닙니다. 의지가 너무 강하면 이게 오히려 그 결국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힘을 너무 써서 이 방전이 돼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꾸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저 우울증인 거 같아요. 배려 많고. 제가 분노가 좀 세진 거는 평소에 느끼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과거에 화가 안 났을 텐데 갑자기 훅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소한 실수를 봤을 때 갑자기 이게 막 화가 막 오르는 그런 것들. 약간 에너지 많이 써서 내일부터 쉬겠습니다. 뭐 우울증은 아니지만 이제
뇌가 지친 상태이긴 하죠. 그게 쭉 가면 이제 우울증까지 갈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막 별거 아닌 거에 너무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한 9년쯤에. 그래서 내가 그때 왜 이런지 몰랐죠. 세상이 나빠졌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해석을 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완전 유치한 제 마음 테스트하는 거를 제가 하나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할 때 꼭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제 마음 상태가 좋을 땐 저분 바쁘신가 봐, 다치시면 안 될 텐데 이런 착한 반응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데 누가 끼어들었더니 제 마음의 반응이 내가 의사를 때려치고 널 평생 쫓아가서 박살을 내버릴 수준에.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예.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하루 상관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의외로 또 마음이 이게 여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계절에만 아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는데 딱 여름이나 겨울만 되면은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배고픔조차도 끔찍한, 어떻게 이런 연구를 요즘 할 수 있을까 싶은 한 미국 심리학과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이제 혈당과 부부 갈등을 좀 몸에 내보겠다고 한 건데, 아내분들한테 남편을 상징하는 인형을 하나씩 주고요. 남편이 너무 미울 때마다 여기서 너무 끔찍합니다. 압정을 이렇게 눌러 박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워야지 하라, 아니면 다른 방법이면 항상 미우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 이런 데 어떻게 이런 연구가 됐나 모르는데,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아내의 혈당이 떨어질수록 압정을 많이 꾹꾹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의 팁이 황당하게도 부부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탕을 먹고 해라 이런 내용인데, 저도 가끔 경험하는 게, 막 제 아내가 너무 미울 때 혹시 몰라서 밥통에서 밥 한 숟갈을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내가 뭘 미워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주변 환경과 몸 때문에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이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죠. 다이어트 하신다고 탄수화물 줄이시면 굉장히 성마르게 된다고 그러던데 비슷한 게 있네. 네, 저는 아주 다이어트 반대론자인데요.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 근데 실제로 연구도 있습니다. 이 영국 연구인데, 열심히 해서 이제 사이즈 하나를 다 낮췄더니 여성분들이 그거에 너무 에너지를 써서 우울이 와서 오히려 사회 활동을 더 안 했다는 것도 있죠. 오늘 다이어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날씬한 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금 저녁을 안 드시는 시청자분께 먹으시라고. 행복에 대한 연구 여기 신촌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 걸 보면은 이제 대학생 사진을 찍어서요, 잘생긴 사람, 조금 덜 생긴 사람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누게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의외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가 행복도와 차이가 있나를 봤더니 나를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자뻑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실제 나를 멋있게 만드는 거는 타인을 위한 행동일 뿐이고 내가 행복하는 길은 나를 이쁘게 보는 거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드리고요. 배고프시면 지금 드세요. 초콜릿 드시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를 했으니까 진료비를 근거로 해서 낸 자료 같습니다. 2014년 기준 자살로 인한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6조 5천억 원 규모래요. 이게 추정된 데이터고, 그런데 이게 이 사회적 지출 비중 가운데 암이 한 14조 원, 1위였고 자살이 2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일본이 한때, 우리는 2003년 이후에 거의 계속 1위를 해왔는데 그 이전에 일본이었나 봐요. 근데 일본이 1위에서 굉장히 이제 불명예를 벗어났는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예방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예방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NGO, 단체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살률을 현저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1인화, 소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조현병이 증가 추세예요. 계속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분명히 우리도 이런 부분을 뭐 질병, 뭐 물론 뭐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이 아닌 분류를 질병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질병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예방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법을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이 자살과의 연관성이 또 우울증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요소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BH로 갈 수 있을지. 제가 왜 말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한국 자살예방협회 임원직을 2년 열심히 봉사직이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너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이 행복한가에 대한 뭐 성공해야만 행복하고 뭐 등수가 높아야만 성공한다. 뭐 이런 철학적인 게 좀 바뀌지 않는 한 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또 견디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정망과도 관련된 게 많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충동적 자살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프면 힘들고 자식들 아주 그런 실질적인 것이 동기가 돼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마음 편히 먹으세요로 될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가 좀 덜 생기도록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 스트레스 그건 이제 교육 시스템과 다 맞물려 있는데 근데 어쨌든 상당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 종종 하죠. 뭐 이게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냐 우울증 때문이냐 이런 질문이 사실은 뭐 나쁜 질문은 아닌데 의학적 관점에서는 틀린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많은 분들이 좀 한 18분 정도는 뭐 우울증 같은 어떤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에서 좀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잘 치료하자 해서 과거보다 훨씬 뭐 애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네. 저 같은 이제 저는 물리를 하다 보니까 인체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제 이해를 단순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체 기계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울증도 뇌 신경 절단 물질에 뭔가 조절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하면은 뭐 상당히 증세를 좀 많이 완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저희과 그 뭐 질환 중에 우울증은 제일 그래도 치료할 수 있다. 까지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 큰 역할을 한 게 약물이고요. 저희과 약물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이거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세로토닌이, 도파민이 이런데 작용을 하는데요. 정확히 왜 좋아지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정확히 왜 오는지도 지금 모르고 개선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거기에 작용하는 건 알고. 그래서 요즘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그래서 세로토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올리자 뭐 이렇게 유행이었는데요. 거기와 관련된 약이 이제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 제가 전공의 생활할 때는 정말 약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요. 이 약 먹으면 우울증이 올 수준이었는데 효과도 효과지만 진짜 부작용 그 프로파일이라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져서 좋아지고 특히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 교과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명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명의냐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뭐 진단을 잘하고 약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처음에 거의 한 달 정도 그거에 집중하죠. 굉장히 뭐 자존심도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치매 걸린다, 뭐 된다, 못 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그 언더 트리트먼트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치료하지 못해서 재발하고 좀 덜 나은 상태에서 지내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우울증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또 외려 이제 고치거나 발견하거나 이러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또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또는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 있고요. 정신건강 상담 전화는 1577-0199가 있고요.
희망의 전화는 129가 있고요. 생명의 전화는 1588-9191이 있고 청소년 전화는 1388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전문가와의 상담도 거치시고요. 우리 윤대현 교수님 같은 분 뵙고 좋은 약도 처방받고 이러시면서 좋은 마음의 건강을 얻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전반기 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또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희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희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울증의 여러 얼굴이란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달려라 하니님. 최근 우울증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는데 우울증은 사회가 다 같이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콩 아이디 2234님. 오늘 상담해주시는 의사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을 정도로 공감 능력도 좋으시고 정신적 에너지 소모로 인한 우울증의 증상들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우연히 처음 들었는데 너무 유익하네요.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콩 아이디 김종무님. 이번 주제는 전 세계 밀레니엄 세대가 겪는 주제네요. 특히 한국 사회는 입시, 취업, 결혼, 양육 모든 게 경쟁의 연속이라 목표를 성취해도 기뻐할 겨를이 없고 또다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보내주신 책글 좋다 좋아 청취자분. 우울증이란 게 무섭죠. 우울하자니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우울증을 참다 보면 결국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익명의 청취자분이십니다. 오랜 시간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증 경험자입니다. 한때 우울증을 가볍게 보고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가 너무 힘들어 다시 치료를 받고서야 우울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콩 아이디 6897님. 우울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우울증은 습관적이라 특별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일 운동하고 숙면을 취하고 적당량의 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차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문자는 샵 97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예, 우리 문자 안에도 있었고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도 이제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냥 우울증 쉽게 생각해서 그냥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죠? 뭐 그만큼 흔하기도 하고 또 감기라는 게 이제 일종의 것도 이제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느 선을 넘으면 약간 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진짜 감기부터 우울증이 심한 독감, 폐렴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마음의 병도 많이 심해지지 않았을 때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시민분들이 주신 게 너무 좋은데 아까 누가 운동 팁으로 주셨는데 운동이 얼마나 우울증에 도움이 되냐면요. 결국 우울증에 도움된다는 거는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만 도움되는 건 아니겠죠. 항스트레스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건데 항우울제 하나를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하루 10분의 산책만도 엄청나게 도움되는데 우리 여기 네 분 선생님들은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전혀 안 하는데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분노가 생겼군요. 아니, 저는 이번 달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예. 별로 변화가 없어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네. 살 빼시려고 하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까 그 살 안 빼시지 마시라고. 살 빼려고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입니다. 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10분이라도. 예. 자, 우리 청취자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KBS 열린 토론 의견도 받아봤고요. 우리가 몰랐던 마음의 감기,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 마음과 몸의 건강법까지 지목전 토크 출연자에 비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두 번째 지목전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두 번째 주제는 피로사회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물리학자이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 교수, 한국 여성변호사의 이사이신 손종혜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의 윤대현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심리적 탈진, 여러 가지 탈진 현상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우울증과도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현대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좀 뭐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일단 뭐 번아웃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3개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세 가지. 네. 예. 에너지가 떨어졌다. 두 번째, 그래도 밀어붙여서 객관적인 성취를 했는데 주관적인 만족감이 없다. 이게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치게 되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따뜻한 소통을 했던 분도 막 까칠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은 뭐 이런 현상들을 정의했던 거고요. 일단 이거는 질환은 전혀 아닙니다. 질환은 아니다. 네. 그리고 번아웃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분도 저는 좀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삶을 산다. 그냥 설렁설렁 살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방전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고장난 건 아니죠.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충전을 하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배운 기술이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쪽만 배웠지, 내 마음도 지칠 수 있구나 생각해보고 좀 도닥거리면서 충전하는 쪽은 사실 이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한데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9년 전에 저한테 찾아왔었는데요. 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까도 9년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스트레스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냥 열심히 살아도 지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가 많으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그런 일이 다 나타났죠. 이렇게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남의 얘기를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야, 정신과 의사가 남의 얘기 들으시니까 매일매일 병원 가는 게 고역이어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라도 피부과 레이저를 배워야 하느냐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 또 3개월 지났더니 말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거의 의료사고 수준에 매주 오시는 여성분한테 왜 맨날 오면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하면서 제가 이제 진짜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운이 좋아서 이제 민원 안 생기고 다음 주에 재밌는 얘기 해주시겠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다 좀 더 진행됐더니 이 회피 반응이라는 게 옵니다. 요즘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분 너무 많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래서 떠나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 번아웃이 오면 떠나고 싶은데 떠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저기가 좋아서 가는 결정은 훌륭한 결정일 수 있는데, 회피하는 그렇죠. 그게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싫어서 어디로 가고 싶을 때는 이게 마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라는 게 아니라 지쳤어. 그래서 충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가버리면 오히려 직장마저도 더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의사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저를 발견했는데, 이 속초 앞바다에 대형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의사 비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면접 날짜까지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사로 가고 싶었던 건지 저를 거기 입원시키고 싶었던 건지 제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직장이 서울인데 어디 막 가고 싶었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떠나고 싶은 게, 떠나는 건 그냥 회피하는 것의 일종이 돼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죠. 전혀. 네. 이인철 소장님, 이런 번아웃 증후군 스스로 좀 느끼세요? 저는 제가 좀 알고 있는 후배 이제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실제로 의욕도 떨어지고, 한의사님, 의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성취감도 별로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애취닥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한테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뭐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울증인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진 못하고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했더니 그 한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갱년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갱년기예요. 모춘기. 네. 와, 그 얘기 듣고 막 파한대수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그 주로 이제 고정관념이 이제 뭐 좀 그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얘기를 너 나한테 감히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지금 선배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뭐 4학년,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 3학년 때처럼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니 버퍼는 생기고 근데 똑같이 옛날처럼 잘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쌓여서 계속 이제 일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의욕도 떨어지고 뭐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물적으로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약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어라라는 거였어. 결론은 쉬어라. 쉬어라라는 거였는데 우리 직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제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이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 기간을 벗어나면 이게 직장인과는 좀 다른 패턴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니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아 이게 남자도 갱년기가 오면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구나를 이제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9년 전에 벌써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나. 네, 제가 남의 인생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 미리 늙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참 상담을 잘하세요. 갱년기다. 이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웃었어요. 예, 제가 번아웃 증후군은 아마 제일 처음부터 제일 진료실에서 많이 쓴 의사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요. 우울증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넌 하자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번아웃이세요 이러면 뭐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 그러세요. 눈물도 흘리시고. 왜냐하면 이건 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장렬하게 번아웃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갱년기라는 것도 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제2의 사춘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G.O.D의 이 길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갱년기 모든 분께 저를 포함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어쩐지 저쩐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우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몸도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이렇게 종합되면 그게 또 우울로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잘하면 요즘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 좋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게 계속 현재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요즘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도 외상후 성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성장입니다. 정말 성장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성장에는 선행돼야 되는 게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 없는 성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도 뭔가 삶의 통증이 있는 거죠. 어떤. 근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기왕 온 거라면 내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은 뭐 우울증 경험과 번아웃 경험. 제가 아까 우울증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번아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주변에서 저를 평가할 때 뭐 슈퍼맘이다, 슈퍼우먼이다. 제가 일단 방송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재판 업무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한 5년을 점심을 거의 제대로 챙겨 먹질 않아요. 저희 사무실 식구들하고도 2달에 한 번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점심 먹을 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서면 보면서 직원들이 김밥 사다 주면 이런 생활을 한 몇 년을 하니까 사실 작년부터 좀 지쳤어요. 그래서 뭘 줄이려고 해서 심지어 철학과 교수님 아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방송을 그만둘까요? 재판을 그만둘까요? 철학과 교수님한테요? 그리고 거기다 분명 철학하시는 분이요. 사주팔자 보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일을 안 하면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제가 일을 안 하는 걸 상정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거를 365일 일을 하는 느낌? 주말에도 육아를 해야 되는 느낌? 근데 아무튼 올해는 좀 더,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더 바쁘더라고요. 애들 크니까 뭐 숙제 봐줄 것도 많고 학습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되게 지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된 게 내 스스로 까칠해졌다. 나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닌데 주차장에서 막 화내고 있고 얼굴 알아보시는데 그래서 지쳐 있다. 근데 그 고민은 했었는데 지쳐도 이게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즘에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캠핑 시작했다고 완전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지난주에 도전했었는데 비 와서 좀 반은 실패했어요. 비 와서 화는 안 나시던가요? 그 텐트 걱정이 됐어요. 네, 새로 샀는데 새로 산 거 오늘 처음 갖고 왔는데 다 비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아웃 같은 게 계속되면 아까 이제 뇌 얘기도 하셨는데 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마음과 뇌는 이제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뇌가 때문에 아예 생리적으로 문제가 다 그렇죠. 다르지.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뭐 예민도도 올라가고 하는데요. 저도 주차장에서 엄청 화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주차 그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미웠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한데요. 주차장에서 요즘 화가 많이 난다. 내가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지쳤구나 생각하는 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이종필 교수님은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일과 여가의 균형, 요즘 젊은 세대들 또 많이 얘기하는 거 실천하고 계세요? 잘 못해요. 일단 학기 중에 제가 수업이 되게 많아서 뭐 한 학기에 이제 뭐 6과목 하는데 수강생도 한 뭐 400명 가까이 되고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즘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로회복제 광고 중에 피로회복제 쓰지 말고 사람 좀 뽑아달라고. 굉장히 공감해요. 조교를 뽑은 조교가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서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 중에는 어떤 때가 있냐면은 이제 운전하다가 이게 신호등 딱 걸리면은 한 10초 안에 그냥 잠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졸 때가 있어요. 위험한. 네, 굉장히 위험한. 그 이제 옆에 이제 빵빵 되면은 이제 또 막 화가 나고. 번아웃이 아니라 블랙아웃 아니에요? 거의 이제 그 체력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힘들 때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보면은 별로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내가 교양과학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허탈감이 들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감 능력 이렇게 막 떨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진짜 막 이제 화가 나게 되고.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입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뭔가 좀 창의적인 일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 대학의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논문 쓰느라고 연구를 못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네,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이제 논문을 쓴다는 건 창의적인 일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숫자로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실적으로 따지니까 실적으로만 하고 또 창의적인 일보다는 이렇게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갈아 넣어서 뭔가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렇게 사람들을 내몰고 있고 좀 이런 게 좀 바뀌지 않으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증세를 겪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는 또 이제 요즘 SNS가 이제 많이 퍼지면서 이게 만족감은 뭐 상대적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SNS에 이렇게 자주 보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성공하신 분들 내지는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참 저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지고 그런 게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어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정말로 더 방전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럼 윤대현 교수님, 아까도 뭐 3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에너지가 뭐 사라지고 이런 거.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더 구체적인 자가 진단 어떤 리스트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지목전 토크라고 해서 나왔는데 번아웃 환우 모임 같아서 지금 환우 모임. 괜찮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랑 교수님 일단 그 번아웃 탈출을 위한 좋은 덕목을 두 분이 갖고 계신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용기가 있으시네요. 어떤 용기냐면 우리가 요쪽 용기는 우리가 소장님도 자기 얘기 잘해주니까 세 분께서 다 그런 용기를 가지셨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로 훈련하는 용기는 이제 이런 용기죠. 오뚜기 정신. 끊임없는 도전 정신. 다시 일어나는다. 최선을 다하고 완벽을 추구할 거야 쪽은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소위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내 도움이 되는 용기는 나 이런 거 힘들어. 그걸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방송을 이렇게 하고 하셔서 그런지 세 분이
이게 사실은 전 라디오가 상당히 그 힐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 보이진 않지만 전파를 통해 지금 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알 수 없는 그 위로가 오면서 힐링이 되죠. 그래서 아마 방송 끝나시고 나서 내일 아침에 뭔지 약간은 충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오셨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도 이게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마음 충전 강의를 하고 나면 제일 허무할 때가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1시간 반 다 그 얘기했는데. 예. 왜냐면 이게 약간 도 닦는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이게 참 의사가 참 철학과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도를 제 마음대로 좀 정의한다면 결국 그 마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마음을 좀 인격체로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친구처럼. 대상처럼. 근데 이제 친구와 잘 지내는 게 왜 어렵냐면 얘가 우리가 꿈꿀 때 쓰는 언어, 예술 언어를 쓰거든요. 아하. 그래서 직접 소통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얘는 사실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이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이 자식아. 나 고만 쓰고. 그 우리가 일과 삶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마음이 엄청 서비스를 잘해줘야 됩니다. 예. 마음이 주는 기능들이 뭐냐면 공감 소통 능력, 창조적 사고 능력, 긍정성.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데 너무 우리 보통 계속 줘 이것만 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뻗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잠그면 그게 사실은 번아웃 상태인데 우리는 자꾸 더 달라는 것밖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번아웃으로 오신 분께 이제 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좀 여유로워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최선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 그 최선 이런 단어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음이 지쳤을 때는. 그래서 나만의 그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책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영화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영화를 안 보이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쪽에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데 돌이켜 보시면 마음 개발, 내 마음이 뭘 좋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훈련이 되면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좋다. 이게 작동이 되면 이게 충전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마음 충전이라는 게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한테 사랑을 하면 가슴이 뛰고 자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왜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물으면 답할 길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사랑을 경험을 해보면 이제 아는 것처럼 이게 좀 이쪽도 약간의 외려. 훈련. 예. 개발이 필요하죠. 그러겠네요. 경험 사실은 이런 우울증이나 번아웃을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야지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번아웃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뭐 여러 가지 고백들, 갱년기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좀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마 청취자 의견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희진입니다. 피로사회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아이디 5980님. 우울증 올 시간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블루스카이님. 그렇군요. 회피하고 싶다고 몸이 신호를 보내면 도망가지 않고 쉬어가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아이디 체리주빌레님.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얘기 너무 공감이 갑니다. 조금 쉬시고 방송에서도 법정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콩 아이디 K75020621님. 누님이 조현병 환자십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요. 그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신 듯합니다. 하루에 환자 이야기 듣고 공감해주는 시간이 만만치 않으신데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콩 아이디 3317님. 우울증 완화를 위해 즐거운 음악 듣고 사람을 만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예, 그 문자 중에 제가 딱 문득 귀가 팍 띄었던 게 우울증 올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가 오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얘기하신 거죠. 예.
화이팅. 뭐 좋죠 뭐 열심히 사시라. 근데 저는 전국에 다 팬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주 52시간 근무제 가지고 이것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일을 못 한다, 반도체가 어려운데 뭐 그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또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예. 다른 한편에서는 뭐 몇몇 재벌 회사에서는 이제 주 4일 근무도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되게 뭐 총수의 결단이라고 또 칭송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갈 사회가 이렇게 좀 그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좀 이렇게 여유도 가지고 줄 4일 근무하면 진짜 좋다 그러던데 네. 하신 분이. 가끔은 대충 사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그 물리학에서도 엄청난 성취를 했던 사람 뭐 하이젠베르크나 뭐 이 사람도 요양 갔다가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양자역학 만들고 예. 슈레딩거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저기 아루사라고 이제 유명한 휴양 도시 갔다가 뭐 슈레딩거 방정식 만들어요. 창의적인 일들은 다 그런 데서 사실 또 막 나왔거든요. 놀면서 쉬다가 우리한테도 좀 그런 여유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또 손정혜 변호사님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가셨는데 그래서 조금 쉬시라 그러는데 공황장애라는 게 내가 쉬면 내 자리에 누가 채우지 않을까 뭐 이런 데서 또 오는 거잖아요. 공황장애. 뭐 그걸 마음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데 내리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은 네. 마음입니다. 일에 되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일은 그대로 하시고요. 그대로 하시면서도 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바쁜 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많다고 해서 힐링이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제주도를 다 때려치시고 1년을 내려가셔도 계속 일하는 회로만 돌면요. 일하다 오신 거고요. 진짜 휴가를 가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1년 내내 휴가를 안 가도 변호사님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루 10분 주 1시간 분기 하루라도 충분히 내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충전장치를 돌릴 수 있도록 훈련이 되고 여력이 생기면 그게 더 계속 일을 하는데 약간 마음이 바캉스 가 있는 것 비슷한 이런 상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멍 때린다 이런 게 되게 좋다 그러던데 그게 진짜로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멍 때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멍 때리려고 그러면 다 잡념으로 가거든요. 잡념은 이거죠. 어제 왜 그랬을까? 과거에 대한 네, 1년 후에 어떻게 해야지? 이불킥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정확한 기술 용어는 멍 때리기는 태스크 네거티브한 상태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정보 채널이 접속이 돼 있잖아요. 이걸 좀 끊어주면 내면의 시스템이랑 척 연결되는데 옛날에 이거 너무 돌리면 킬링 타임이고 바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요즘 충전, 창조, 공감 등등등. 중요한 기능이 있었군요. 그래서 연결을 위한 단절 훈련이라는 거가 실리콘밸리에서 유행이죠. 예, 이렇게 KBS 열린 토론 또 오늘의 두 번째 지목전 토크는 피로사회와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잘 모르는 우울증의 여러 얼굴 그리고 피로사회와 번아웃 증후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종필 건국대 고수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윤대현 교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곡 아까 얘기하셨던 G.O.D의 길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시민농객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